신중입니다. 직위원 그 재판부 앞에 가서 보수들이 다 친중 판사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샤오미를 중국인들은 있었어요. 맞아. 실체가 확인이 된 거지 지금 샤오미를 씀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 좀 도와줍시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제2의 윤석열을 꿈꾼 분도 있겠죠. 국정농단 특검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 특수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중용이 되면서 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근데 이게 원래 특검하면은 잘하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수사력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했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정치적 목표가 상당히 커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신의 목표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돈도 별로 안 받고 날 새가면서 내가 왜 일하나? 야, 싹 다 항명이야, 싹 다 징계. 뭐 이렇게 예, 되면 예, 이게 예. 이제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을 형사부에 있는 95% 검사들까지 다 뭔가 이 악마화하거나 이들을 적폐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직위원 판사가 그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거기서 쫓아내려고 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다른 정황적인 증거를 내세워야 된다니까요.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검찰의 반발이 검찰청 없애는 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물론 예상은 됐습니다만 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그 뉴스 포함해서 다양한 뉴스 심지어는 그 부천의 BJ들 소식까지 좀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머리요. 예. 조금 깎았습니다. 검찰 네. 개혁에 반발해서 지금 무슨 삭발 말씀을 투쟁하시는 또 건가요?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시작하시나 아니, 모르겠고. 김건희 그날 소환 조사 되는 날 포토라인 선 날은 안 또 검은 옷 들린다. 상복 입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때 어떡하라고. 그러시더니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네, 그냥 의심스러워서 좀 해봤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어서 예. 네, 깎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은경 기자님이 정리해 주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최윤경 기자님께서 이렇게 네. 아이템 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심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아 왜요? 대통령 좀 도와줍시다. 근데요? 아니 네. 미국과 유행 가가지고 네. 열심히 외교 활동하시면은 집권 여당 당 대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불러가지고 대통령 잘못했다 유엔 연설 왜 그렇게 하냐 비판을 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네. 방금 전에 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정말 감동적으로 했는데 우리 아이템에 없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 좀 아. 집중하자. 대통령의 이 의미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만큼 짚는 데가 없어요. 오늘 없잖아요. 근데. 내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싱크를 따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어떤 뭐 감동적인 포인트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 이제 그 말씀해 주시면 평하려고 했죠. 네. 감동적인 본인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뭐.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불법 계엄 잔재 청산하고 헌법소 군대로 재건하다. 우리가 많이 뒷받침하겠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럼요. 뭐였죠? 전시작전권 회복하겠다. 전자권. 예,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자주국방은 필연이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요? 전시작전권을 회복하겠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미국과의 협상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 저는 뭐 전자권 가져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전자권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좀 도와줍시다 우리. 그 진정성 하나도 없는 거 다 느껴지니까요. 대한민국 보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눈치챘어요. 눈치챘으니까. 자. 그 정도 하시고 네.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일단 얘기부터 그럼 가보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네.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은 내년 1년 유예를 뒀기 때문에 내년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작심한 듯 비판을 남겼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강도 높은 비판했고 또 요 한마디가 아니었죠? 네, 이게 사실은 요 얘기를 하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항소, 검찰이 하는 항소, 상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1심에서 형사 무죄가 나면 검찰은 항소나 상고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2% 안 됩니다.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점 몇 프로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검찰이 뭐 무죄인 걸 설령 알지라도 계속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뭐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2심 가고 3심 가고. 너무 국민적으로 낭비도 크고 또 이 피의자들 너무 괴롭히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거죠. 네. 네, 요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례들이 이제 있죠. 사실 이제 뭐 오늘 다루는 것들에 뒤에 다루는 것들에 많은 것들이 해외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것이냐? 네. 그러면은 그거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고 미국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1심 무죄가 나면 예, 그게 이제 미국 수정헌법 5조에 이중 위험 뭐 금지 원칙 때문에 그런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항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연방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이 검토를 합니다. 법원이 검토를 해서 이거는 검찰이 항소할 만한 일이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허가 인용률은 한 3%대 전체 사건에. 대단히 어렵군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1심에서 사실상 거의 다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실은 무죄가 나오면 이거 우리 인정 못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심 이제 대법원까지도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사실 대법원 올라가면은요. 90 한 뭐 몇 %가 다 기각이에요, 그냥. 이거는 법률로 다툴 문제가 아니다는데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3심제를 이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이제 허용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은 이 사법개혁과도 이게 맞물리는 문제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법원에서는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릴 게 아니라 1심 재판이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심에서 웬만하면 끝나도록 이쪽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려면은 사실은 1심 재판부를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1심 재판부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법관 숫자도 늘려주고 여러 네네. 가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뭐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나 네, 정부가 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율할 필요는 있고 어쨌든 저는 이거가 아예 도입을 못할 거냐 얘기도 못할 거냐 뭐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뭐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하면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해석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본인 감정이입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영국은 1심에서 무죄 나면은 항소할 수는 없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잖아요. 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기소를 하고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법 체계를 전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검찰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검찰은 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무죄 나오면 무죄네? 우리는 항소 안 해야 되겠네. 우리 처벌 안 해야지. 그게 검찰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피고인이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과 함께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이룩을 하고 만드는 것과 네. 무고한 시민들 무죄날 대법원 가서 무죄날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그 형평성 문제는 좀 우리가 고민할 게 있다.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네. 대통령께서 저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본인 사건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발언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본인이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네.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검찰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 정치 사건 이런 건 이제 빼고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게 검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약자, 인권 보호 이런 거를 검찰에 내세우죠. 그리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변호사와 함께 할 거고. 그래야 이제 재판이라는 게 갈 테니까. 그렇죠. 대다수의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뭐 이른바 선량한 시민들이 검찰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들도 뭐 자주 있나요? 저 괴롭힘 당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막 30까지 갔었는데 네. 어쨌든 검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네. 역할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네. 이런 식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상당히 드러내셨는데 이런 얘기 듣는 대다수의 검사들의 모욕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좌절감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네요. 검찰이 근데, 이제 예. 저기 없어지잖아요. 검찰청이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뭐 항고 상고하고 뭐 항소하고 상고하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선이 되는 게 네.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를 해오면은 네. 공소청이든 기소청이든 여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소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뭐 항소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청 폐지가 그러니까 이 항소가 없어질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원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항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아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1심에서 무죄 났는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게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이건 행정력 낭비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 뭐 정치인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계속 이거에 재판 나가야 되고 변호사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제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겠네요. 저는 네. 해볼 만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법원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법개혁과 어떻게 법원의 힘을 빼겠다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하고는 또 약간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뭐 대통령이 오해받을 수 있다. 본인 재판과 네, 관련해서 네, 네.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그러면은 꼭 반드시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나오고 불리하게 나오고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있는 문제냐.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을 빼고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무조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의조차 못 하는 거냐. 뭐 그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가 됐든 아니면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가 처음에 막 아주 명확하게 싹 드러나지 않고 아주 지능적인 범죄 같은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2심, 3심에서 이제 다루지 못하는 게 너무 이제 확정적으로 되면 1심에 그냥 변호사를 막 엄청난 변호사를 몰빵해 갖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우는 좀 우리 피해자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잘 마련해 놓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저희가 방송 끝에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우리 복귀시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 좀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데 검찰청이 해체되지 않았느냐.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능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게다가 수사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하는 거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까지 하라고 하니 이 특검 업무는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지금 정부가 거의 반기를 든 그런 모양새고 또 하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민중기 특검님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밝히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수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특검이 검사의 역할과 수사, 공소 유지를 다 해도 되는 건지 이 관련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입장 밝히는 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행동을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민중기 특검은 달래기에 나섰어요. 이제 검사들이 혼란스러운 거 그 심정 이해한다. 근데 이제 특검은 수사 검사들이 직접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잘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돌려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 하고 나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네. 무리한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주장은 현 제도는 어쨌든 수사 기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찾으면 될 거는 같은데 특검에 파견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목적이 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여기서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검찰에서 정말 승진해야지. 승진 좀 하고. 뭐 이제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럴 수 그래야지. 있겠죠. 네, 네. 그럼 내가 이번에 정말 정권에 잘 보여야지 열심히 수사해야지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나가면 변호사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자신의 목표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돈도 별로 안 받고 날 새가면서 내가 왜 일하나? 그런 상실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막 멱살을 잡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검사로서 너무 꿈이나 욕심이 혹시 컸던 건 아닌가? 이분들 파견된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제2의 윤석열을 꿈꾼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게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라 그 최고 권력자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국정농단 특검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 특수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중용이 되면서 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검 하면은 잘 하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수사력 인정받아 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보통 이제 특검과 특검보가 있고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옷을 벗은 분들 변호사 출신이나 뭐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 목표가 상당히 커요 사실은. 네. 예, 특검에서 또 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들이 들어오면은 돈 못 벌어도 여기 한 반년만 버티면은 그 다음에 수임하거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주니까. 네네. 근데 경찰에서 파견 온 사람, 검찰 수사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승진 뭐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이제 일을 잘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승진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안 된 게 공수처하고 이제 특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가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특검은 사실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은 공소 이제 1년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게 맞죠. 유예 그런 공소청이 이분들의 주장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거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공소청이 하라는 건데 공소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년 9월에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1년 거잖아요.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그때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특검을 이제 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특검이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서 누구를 데려올 거고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중수청에서 데려와요. 근데 여기는 수사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소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소 공소유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특검도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공소청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나중에 문제도 예, 예. 물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 사람들이
못 해먹겠다. 열심히 안 하겠지. 예. 아니면 뭐 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간다든지 나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내가 뭐 열심히 합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검사들이 제대로 안 하면 범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게 되는 걸 거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잘 구슬려 갖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럼 니네 때려쳐. 우리 뭐 수사할 사람 니네 말고 없냐? 그리고 다시 이제 데려오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습니다. 무슨 이게 얘기냐면은 개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좀만 얘기 들어보세요. 따지지 좀 마 좀. 말 좀 끊지 말라고 좀. 네. 검찰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검찰 개혁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네.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면은 그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납득이 될 만한 정도의 뭐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제도 이제 뭐 그런 얘기 여기서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감정이 지금 많이 섞여 있다 다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검찰청 해체라는 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네. 추석에 라디오에서 이런 네네. 얘기를 공약으로 걸면서 이게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공소청이고 검찰청이고 그들의 이름이 검사고 무슨 뭐 공소관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은?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차분하게 해야 돼요. 저는 뭐 검찰 개혁 당연히 하고 수사 기소도 이제 뭐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럼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은 야 싹 다 항명이야, 싹 다 징계 뭐 이렇게 예, 되면 예, 이게 예. 이제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조금 모든 검사들을 형사부에 있는 95% 검사들까지 다 뭔가 이 악마화하거나 이들을 적폐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개혁을 야무지게 똑바로 좀 해야 된다. 감정을 좀 빼고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검사들이 날새가면서 자료 보고 뭐 참고인들 불러서 조사하고 네. 그래가지고 범죄 혐의점 해가지고 막 수사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에휴, 내가 뭐 하려고 하나 6시 됐네. 퇴근하자. 네, 퇴근할래. 다음날 9시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이 들고 이미 이런 성명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수사 동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수사보다 공소 유지가 진짜 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입증하는 과정이 1년 안에 안 끝날 확률이 높고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도 보면 진짜 재판이 길었거든요. 근데 수사 끝나고 좀 잘 나갔다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다 탈출했어요 그때 법무법인으로 가가지고 돈 진짜 많이들 벌고 있었고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 몇 명 안 됐었어요 재판을 할 때도. 근데 이 벌써부터 수사 단계에서 맞아요. 이런 식이면 과연 재판까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사실은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이미 가닥에 다 잡힌 상황인데 오늘 우리도 얘기하겠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제가 보기엔 한 5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 네.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다루기는 쉬운데 이거를 법정에서 유죄로 받아내는 거는 굉장히 난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이제 명백하지만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김건희가 직접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거는 밝혀내는 거 쉽지 않고 지금 자생한방병원도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느냐 이거 자금 추적해가지고 이런 거 입증하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수사 동력도 떨어지고 이거 만약에 공소유지 되면은 일부러 뭐 이 사람들을 무죄를 주기 위해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거 상당수가 다 그냥 무혐의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만약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죄 나왔으니까 검찰이나 이제 공소청에서는 항소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검사 이제 공소청 수사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분들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과 이 검사들의 반발을 결합시켜 보면 네. 상당히 나라의 시스템이 좀 망가지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네. 아니 뭐 댓글들 지금 쭉 보면 다 잘라라 하고 뭐 누굴 다 잘라? 징계시키고 그러니까 검찰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검사들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들을 좀 이렇게 주시면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잘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주장은 하면 안 이게 돼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시청분들도 저는 다 존중하는데 네. 이제 감정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를. 그럼. 이 검찰 개혁도 이게 수사기소 분리 이제 한다니까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대로 이제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검찰 방송이냐 그런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안과 우려에 대해서 지금 논평을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 있게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다 잘라라 한다라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주재원으로 활동을 해요. 열심히 활동을 해. 근데 회사가 1년 후에는 없어져.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시청자와 전면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금 검사들이 사실은 네. 자신들의 수사를 가지고 약간 인질 삼아가지고 지금 항명하는 그런 모양처럼 것도 보이기는 있죠. 하죠.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그렇죠. 것 같은데 현상이 이렇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럼 할 거냐는 그 문제가 지금 달래는 네. 것만으로 되겠냐고요.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거고요. 돼요? 때려요 그냥 뭐 어떻게? 예? 아니 그래서 일하게 어떻게 그래도 만들 우리 수 하자. 있어요? 그냥 수사는 끝내고 가야지. 네. 그것만으로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사들 모욕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편은 봐주고 이러면은 검사들이 모욕감 느끼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동력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댓글이 심상치 않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뭐 심상치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그 다음 항상 문제는 그 다음이니까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그러니까요. 마련을 잘 하도록 좀 저희가 응원을 좀 해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배임죄 없앤다고요? 예. 이 당 정의 이야기했으니까 예. 이것도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방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입법, 그러니까 부족한 배임죄 예. 빠지면서 구멍 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고 대안을 모색해서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일단 배임죄는 없애고. 그거는 이제 방침으로 정해졌으니까 아, 그래요?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를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 좋으라고 배임죄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를 뭐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 이야기는 이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경제 형벌은 네. 줄이려고 한다. 이것들이 그동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까지도 이제 괴롭히는 범죄였으니까 네. 이 불분명하고 좀 이렇게 모호한 배임죄 대신 다른 방식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배임죄 지금 특검에도 걸려 있는 게 좀 몇 개 있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할 때 네. 그 관련해서 압박을 행사했던 그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배임죄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거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하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그리고 네. 이제 뭐 IMS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IMS면 그 김건희 씨 예, 그 집사. 집사가 이제 그동안 돈 땡겨가지고 했을 때 네. 거기 돈 투자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뭐 HS 효성의 조현상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배임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혐의들은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도적인 개선 필요하면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부작용이 있는가, 음.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공론화되거나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면소 판결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배임죄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평가하고 또 뭐 논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네. 1년에 우리 앞에서 쭉 다뤘던 것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무죄, 무혐의 이런 것들을 면소 판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배임죄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어진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 그리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면소 판결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로 이제 무슨 대기업 저 총수들 이런 사람들 경영인들이 많이 좀 그동안 좋아하겠죠 이제. 이거에 이제 좀 예. 뭐 이른바 뭐 괴롭힘이랑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제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이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건데 그게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영계가 굉장히 원했던 일이긴 아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여야가 바뀐 게 이제 국힘 쪽이 전통적으로 재계의 어떤 목소리, 뭐 네. 경총이 뭐 얘기하는 거 다 얘기했는데 지금 국힘이 뭐라면은 배임죄 폐지하면은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논의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임죄가 굉장히 이제 모호한 경우가 있다라는 재계의 오랜 요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영적 행위를 경영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배임죄로 걸 수가 있느냐. 일단 걸고 보면은 어쨌든 시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굉장히 모호하다. 좀 억울했던 측면이 있겠죠. 네, 예,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배임죄를 폐지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배임죄 중에서도 배임 수재죄나 배임 증죄죄 뭐 이런 게 그거는 폐지 안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뇌물죄예요. 그거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뭔가 금전적 이득을 받아가지고 배임을 했을 때는 이거는 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법을 좀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호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뭐 귀걸이 그런 뭐 측면이 이런 있죠.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은 좀 생산적으로 재계 얘기도 듣고 야당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법조계 얘기도 들으면서 좀 결론을 냈으면 네. 좋겠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무관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려고 면소 판결을 내리게 하려고 이러한 법 개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만 나와도 이재명 대통령에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이 배임죄가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면 네. 이 법 성격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경영권 승계를 하겠다고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 네. 이것도 이제 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었거든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그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배임 받았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이제 부실 계열사 지원한 걸로 배임 3년에 5년 받았었어요. 근데 다만 또 지금 최근에 재판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은 2심에서 배임을 무죄로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진짜 많이 걸었고 성과도 있었고 또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은 그런 그 범죄 혐의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배임은 하여튼 거의 모든 그러니까 재판받는 경영인들이 하나씩은 달고 오는 거더라고요. 뭐 횡령 따라서 횡령 친구 배임이죠. 횡령 그렇죠. 횡령이랑 괄호치고 배임 항상 네. 거의 따라오고. 그러니까 모호하면은 네. 좀 엄격하게 규정을 뭐 축소하거나 아니면 제한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뭐 네. 법조계나 경제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약간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의 기존 입장이랑 좀 달라진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또 그래도 뭐 횡령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사기로 처벌하면 된다 등등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거 보면. 아니 우리가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배임 수재증죄라고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뇌물죄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대로 둔대요. 왜? 그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로 처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둔다. 이렇게 자꾸 오해스러운 공격을 받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정권에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 이건 아니 좀 근데 이거 짧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배임죄가 지금 관련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하고 백현동 네. 요거거든요. 대장동은 사실은 시작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여기가 대선 자금 저수지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이게 일반 건설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아니라 약간 김만배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몇 천억씩 먹는 게 맞느냐 이런 감정성 그리고 50억 이제 클럽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만은 네. 이거를 검찰이 기소했던 방식은 그러니까 수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수사를 어떻게 하는? 근데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기소했던 거는 왜 더 많이 못 가져왔냐. 근데 이재명 시장은 충분히 가져왔다 환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되면은 이게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대선 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로 처벌하면 되는데 네. 대장동은 약간 그런 쟁점이 있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가 이게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건 배임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지금 정진상 실장도 지금 그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예,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를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다 이걸로 빠져나간 배임죄를 없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저는 말씀이신 아니라고 거고요. 봐요. 네. 네. 그 이름 이렇게 바꿔요 그냥 뭐죠? 법을.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다 그냥 무죄다. 에이, 그러지 마요. 혐의가 없다. 에이, 그렇게 하는 거 면소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는 이제 진짜 재미있는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영진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단다. 그러니까 배임죄 정도는 이게 벌로 처벌하지 않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와 이거는 너무 왜 댓글이랑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스피디하게 내용이 엄청 갑니다. 많아요. 네. 네.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조의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맹탕 청문회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청문회를 다 전달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없었으니까. 근데 네. 하나만 보고 오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네, 그 청문회에 이제 청문회 대상이 된 사람들은 없이 여야 정치인들이 주로 싸움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군요.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잖아요. 보수 인사죠? 그렇게 분류되죠. 예. 네, 그런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조의대 탄핵 등 발언은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문회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 뭐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뭐 그런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취지로 이 대통령도 아마 영입을 한 걸 테니까 뭐 다른 목소리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요건 또 여당에서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긴 하고요. 직위원 판사 이야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드디어 직위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날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뭐 후배들이고 사건 관계인은 전혀 아니었다. 1차에서 같이 밥 먹은 건 직위원이 냈다. 그리고 2차에 따라갔는데 거기가 룸사롱인지는 몰랐다. 술 한 잔 마시고 떠났고 뭐 여성 종업원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있을 때까지 최종 확정은 아니다. 이 발표는 이렇게 한 발을 빼기는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감사해본 결과는 하여튼 문제는 없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법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에 이 룸사롱 제보를 받았다, 최초로 제보받았다라고 한 민주당 관계자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들은 것만으로도 그 제보자 이야기로는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년간 20여 차례 본인이 룸사롱 접대를 했다고 한다. 이 제보자 주장으로는. 그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직위원 부장판사가 돈 낸 적은 없고 제보자가 돈을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본인이 직접 접대했다는 사람의 제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좀 오염된 것 같다라고 공격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정무실장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측 인사가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직원 판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본인 정체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처벌을 하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상 증거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술값 원제보자가요 저한테 제보를 해왔는데요. 네. 저한테 증거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원제보자랑 직원 판사가 술집에서 만나기로 한 그런 지금 제가 카톡 문자 내용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술값도 본인이 했다라는 영수증까지 저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처벌을 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왜 지금 대법원은 제대로 징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민주당 측 인사가 제보를 하고 민주당 측에서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 있고 그 판결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뭔가 보다 더 정확한 뭐 문자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통화 내역이든 뭐 이런 걸 이제 제출하면 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저는 같다. 지기현 판사가 그 네.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거기서 쫓아내려고 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대법원 왜 징계 사유 없다라고 왜 얘기를 해? 이게 말이 돼? 니들 감찰을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다른 정황적인 증거를 내세워야 된다니까요. 네. 일단 뭐 20차례 뭐 접대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한 거잖아요. 접대를 했다. 네, 그렇죠. 접대 그러니까 지기현이 받았다. 지기현이 받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증거 없이 발표하는 건 못 믿겠어요. 이유는 왜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같은 얘기 반복이군요. 조희대 사저회장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폭로는 저는 네. 좀 민주당은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얘기가 되려면요, 네. 그거를 접대를 한 사람을 민주당이 데려와서 같이 옆에서 그렇지. 해야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위원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직위원 쪽 아는 사람하고도 다 가지고 얘기 들어보는데 네. 진짜 강심장이긴 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예. 내란 재판 하는데도 동문회 나가고 골프장 약속 잡고 진짜 놀 거 팽팽 다 놀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거고 그건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거든 항응 접대 얘기까지 나오려면은 네. 증거를 가져와라. 민주당은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무 그 증거 말씀을 없이, 드리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좀 폭로할 수 있어요. 근데 증거하고 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민주당의 이런 폭로는 조금 신뢰를 잃었고 네. 저는 이 법원의 이 윤리감사실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직위원이 주장한 거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나올 수도 있죠. 그 사실인지. 네. 이게 근데 5개월이나 걸릴 일이야? 네. 그렇죠.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필이면 딱 조의대 이제 뭐 청문회 하고 뭐 이런 날 딱 내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완전 정치적으로 했다. 이거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이거 검증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었고. 사실 뭐 본인한테 물어보고 뭐 확인 받고 이 정도면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그래서 같은데. 현장 조사 했다라는 거예요. 네. 현장 조사를 5개월 동안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지금 이제 뭐 본인들 입장에서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는 이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네. 본인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아니 감찰은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도 휴대폰 내놔봐. 우리가 다 포렌식으로 다 검사할게. 이런 권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에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증거 자료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 있어. 법적으로 처벌해야 돼. 그럼 바뀔 라고 수 하면은 있다. 당연히 감찰에서 법원의 부족한 권위는 부분. 완전히 떨어졌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함으로 감찰 인해서. 시스템이 그게 아니지. 아니 뭐 물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 그것도 아니지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비겁한 행위다. 그리고 이 정도를 내놨으려면은 이거는 일주일만 해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뒤에 얘기할 것까지 하면은 이 의혹이 해소가 됐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거죠. 휴대폰 그러니까. 교체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폭로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오른손과 왼손에 갤럭시랑 애플워치 2개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쪽이 어디예요?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야죠. 아니에요. 기계적 중립의 본인이 얘기를 해요, 상징이잖아요. 본인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요. 시계적 중립입니다. 시계 중립의 상징. 아니 근데 그 애플과 삼성을 다 살아가는 네. 김준일입니다. 아니, 휴대전화를 근데 진짜 맨 처음 기기 교체한 건 뭐
그것도 약간 이상하지만 뭐 오래 썼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네. 그 다음에 또 금방 석 달인가 만에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고 2월 4일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요. 그 시점에 지기현 판사가 갤럭시 S10에서 S25 울트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날이 한 번 바꾼 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기기로 왔다 그 다시 새 기기로 갔다 한 건 아마 유심을 꼈다 뺐다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거 연락 한 정지고 차례에 하느라고. 네. 이제 교체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전 휴대폰을 오래 썼다는 거예요. 한 6년 이상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S10이 뭐 오래 썼겠네요. 잘 안 바꾸는 사람이다 스타일상. 네. 근데 이제 5월 14일, 5월 16일이 되네요. 음. 석 달 만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 룸사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또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레드미 노트 1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샤오미 물론 뭐 어떤 휴대폰을 쓰든 본인 마음이지만 일반적으로 샤오미 기기로 가는 경우가 뭐 알뜰폰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흔치는 않지 않나요? 친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기현은 친중이 때 지기현이 보수여 걸게하라. 지금 지기현 그 재판부 앞에 가서 보수들이 다 친중 판사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야. 샤오미를 재판 초에 제기됐던 지기현 중국에설 있었잖아요. 중국인으로 아, 있었어요. 맞아. 실체가 확인이 된 네. 거지 지금 샤오미를 씀으로 인해서. 잘 안 파나? 근데 아무튼 결정적인 그 계기 두 번에 그 애플워치도 중국산이야.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두 번의 계기에 갑작스럽게 휴대폰을 바꿔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아주 갑자기 석 달 만에 바꾼 거는 썩 그냥 일반적인. 의심스럽죠. 그쵸? 일반적인 아니죠. 예. 아니 근데 근데 딱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하고 바꾸고 네. 본인 접대받았다고 하니까 바꾸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고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쟤는 뭐 판사하면 안 돼, 재판하면 안 돼, 구속시켜야 돼, 감찰해가지고 처리해야 돼 이런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궁금증이 생길 만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죠? 사생활입니다. 아니, 근데 개인적인 조사를 습성, 하거나 감찰을 한다면 이 대목도 들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요라고 그 하면 얘기는- 어떡할 거야? 그냥요. 그냥 바꿨어요. 그냥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똑같이 2개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김준희 평론가님도 시계 2개 차고 다니는데 내가 휴대폰 바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2개 찼으면 문제 없는데 그렇죠. 김준희 평론가 뭐 출연료 슈킹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제기된 시점에 갑자기 2개를 차 아니면 핸드폰 2개로 바꿔. 윤석열이 탄핵된 다음 날부터 두 개를 차. 그리고 이상한 모르면 이제 막 이상하지. 이상한 거예요. 음모론 그런 음모론 그러면은 환영합니다. 당연히 의심받는 거죠. 저는 원래 오랫동안 두 개를 찼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 괜찮죠. 양쪽에 찬 게 혹시 뭐 수갑을 상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튼 지기현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상황이 조금 갸웃해진다. 아니, 그럼요. 이건 뭐 이상하지.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이긴 하죠. 그렇지. 이렇게 네. 되면.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네. 또 많다, 윤석열. 많아. 소식만 전하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이때가 특혜 절정이었다고 우리가 계속 하나씩 알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교도관들이 이제 7명이 전담으로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심부름을 했다. 그래서 교도관이 한 이야기를 보면 수발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윤석열 1차 구속 당시에 24시간 동안 수발을 했다. 심부름꾼처럼 계속 우리가 일을 했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렇게까지 배치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네. 근무 일지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는 시간 그래야 동안 돼, 어떤 일이 당연하죠. 일어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예. 반드시 쓰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2일간. 그 교도관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호처가 강하게 우리를 압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쓰지 말라고. 네, 이게 잘못해서 나가면 바깥으로 새면 네. 그건 니네 책임이야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튼 이것도 다 그 김현우 소장 그 구치소 소장 있을 때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혜가 엄청나게 있었고 일지도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경호처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이런 뉴스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건 하나 터졌습니다. 네. 진종호 의원이 입당 의혹, 민주당 입당 의혹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 그 당원들이 대거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서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어제 폭로를 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모집했고 당비까지 대신 내주면서 이 사람들 가입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지금 가입을 한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딱 6개월간만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당비를 대납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의 대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네. 것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네. 요 일을 시켰다는 사람은 김경 서울시 의원인데요. 한번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지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 아, 옛날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사무실 가시죠, 김민석. 네. 그러니까 일단 1,800만 원이라는 돈은 3,000명이 1,000원씩 하면 6개월. 이제 300만 원이니까 곱하기 6개월 하면 이제 1,800만 원. 이거 끝나면 이제 중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경선에서 김민석 뭐 총리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예, 현 총리 김민석 총리 얘기를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아마 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 그 시 의원이 뭐 얘기를 했죠, 해명을? 네, 이제 네. 녹취가 조작됐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탈당해서 일단 내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격 연맹 부회장에게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 그 이상으로 내가 뭔가 대신 내주거나 가입하진 않았다. 가입 강요하진 않았다. 안내해준 명부를 거 받은 건 정도다? 아니다. 예. 네. 근데 뭐 특정 종교와는 아직까지 진종호 의원이 뭐 어느 종교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죠. 불교 신자들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태고종이다. 뭐 태고종.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게 종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비 그러니까 이게 대납해주고. 왜냐하면은 네. 이게 통일교 얘기가 나왔으니 음. 통일교처럼 조직적으로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를 하고 네.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이 한 것처럼 민주당도 이제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냥 종교 단체를 빼더라도 이거는 지금 녹취록이 지금 조작이라고 하는 건데 뭐가 조작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네. 주장이잖아요. 그럼 이 녹취록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비를 대납해서 가입시켰다는 그거 자체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이제 이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8월 4일날 올해 8월 4일날 지금 이 장정현인가 이 사경연맹 뭐 부회장인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이 김경 이 문체부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이 사람이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이제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당비를 6개월을 내야 돼요. 네. 6개월을 내야 되니까 사실상은 7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내더라도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게 8월이잖아요. 당월은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9, 10, 11, 12, 1, 2.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내부 경선이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게 네. 3월에서 4월 정도 되거든요. 시기는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이게 지금 강서구 쪽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들리는 거로는 지금 강서구청장이나 아마 영등포구청장 이런 데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을 세워서 내가 공천도 받고 뭐 이런 걸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미묘하게 변한 게 사실 8월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꽤 있었는데 네. 이 국정감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미자 의원인가 물어볼 때도 나왔는데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장성철 소장님의 특종이었는데 네. 당대표로 선회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약간 이제 구문이 돼버렸고 사실 이거를 김민석 총리가 그럼 8월 달에 시켰겠나.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가 발전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총리 상황에서 이건 가능성이니까 그냥 본인이 해놓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네, 그렇죠. 네, 본인 장사하려는. 하려는 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바로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빨리 정청래 대표가 한 게
사실은 김민석 총리를 좀 견제하려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려는 아니 왜냐면은 차기 당 대표로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하면은 이제 끝나요 임기가 이거 보궐선거라서 1년짜리의 당 대표가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당 대표 내년 6월에 나와야 예. 8월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민석 대 정청래가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 정치적 해석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 대표로서 하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게 최강욱 그 저번에 성비위 이제 네네네. 그 발언했을 때 나왔던 속도하고 비슷해요. 그때는 당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친조국계를 조금 견제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바로 윤리감찰단을 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조치가 됐거든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 아니냐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알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 예.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제가 상당히 오염된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아.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당원 거예요. 가입을 아 지금 이게 다 그래요, 다. 1,800원 주고 그냥 다 명부 그래, 받아서 다 하는 많이 게 대부분 많이 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죠 사실. 아니 왜냐면 정말 경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네. 누가 자발적으로 있다가 그냥 어떤 국민이 지나가다가 와 나는 장성철 좋아요 그래서 당원 가입할게요 이런 분들 없어요. 정말 직능단체 찾아가고 조직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당원을 가입해달라고 네. 그 아, 지역 당비도 내주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당비만큼은 그냥 이제 알아서 하시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도 요새는 많은 당비를 부분들이- 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범죄지 설득을 하지만, 당비 내주는 거. 아니 그 제가 오염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주일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는데 네.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좀 비일비재 많이 정치권에 있다. 그 그래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아 저는 그래요? 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큰 문제죠. 근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정치권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딱 첫 반응이 이거예요. 이 정도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문제면은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당원 모집이라든지 조직 동원 이런 거 못 하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 말자, 그렇게. 그런 것도 다 뿌리 뽑아야죠. 네, 그런 거 좋아하지 말자. 정치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특검 도입하겠다고 네. 지금 지들 검토 거나 중에- 특검 도입해가지고 어쨌든 그랬죠. 지금 근데 뭐 저는 관행적으로 해왔더라도 저는 당원 가입에 대해서 진짜 요구할 수 있는데 당비까지 내주겠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범죄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엔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좀 아유 거기 저 무슨 테니스 뭐 클럽이신 그렇지. 것 같은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뭐 민주당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국민의힘이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호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통화 내용 나오면 이거는 와 되게 큰 건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다. 롱롱롱롱롱 어고. 근데 이 김경시 의원 저분 네. 사진을 보니까 네. 1965년생이서 올해 60이신데 사진이 너무 젊어가지고 아까 전에 아 깜짝 놀라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본질일까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 사진 같더라고. 서울시 사경연맹 부회장이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그게 네. 좀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좀 부탁받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어요. 네.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고. 아니, 부탁받고 해준 건 오케이인데 돈이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다 인정을 해버리면은 아. 왜냐면 돈 넘어간 거는 계좌 추적하면은 금방 금방 나오니까. 나오니 네, 1,800만 원을 뭐 현금으로 줬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의 증언과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 돈이 직접 넘어가지 않더라도 돈 준다는 약속을 했었어도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또 배임인가? 네. 직접 이제 계좌를 안 들어갔어도 야, 돈 아, 줄게. 배임이야 이것도? 뭐 사길연맹 부회장이 자기 돈을 가지고 말이야 연맹의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것도 배임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 수가 있겠지. 배임도 걸 수 있죠. 알겠습니다. 배임죄 없어지죠.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없애려고 그랬나? 네. 아닌가? 자, 하여튼 잠시 후에 저희가 서영교 의원이 나옵니다. 예, 법사위에 서영교 의원이 지금 사실 모든 법사위 관련 뉴스에 또 정치권 관련 뉴스에서 아주 탑 1, 2를 지금 다투고 있는 분인데 서영교 의원과 함께 조희대 청문회 뭐 이야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원래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최윤경 부장님이 직접 먹어보시고 아니다 아직 소개해드릴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된다 아주 다음 주면은 맛있을 것 같아. 네, 네. 다음 주쯤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건 기다리기로 하고 아, 지 혼자 먹은 거야 그러면?
자, 비교원 있습니다. 비교원. 인터넷과 TV 각종 가전 제품들도 가장 저렴하게, 가장 혜택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비교원이죠.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보고 연락하셨다, 연락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특별한 비밀 혜택이 더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1670-2571 1670에 2571번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상담 해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죠. 비교해보는 거 중요해요. 진짜 네. 꼭 하세요. 비교를 꼭 해봐야 됩니다. 예. 네. 지기현 판사가 혹시 비교원으로 이렇게 교체한 건 아닐까요? 했으면 최소 48만 원은 와우. 받으셨을 텐데. 2번 했으니까. 아니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네. 그런가요? 네. 근데 그렇게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영교 의원 모시러 바로 가고요. 우리 두 분은 고생 많으셨고 추석은 다음 주는 쉬시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쉬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 추석입니다.